주황색 내가 내는 뭘 yeah. Other rappers ain't in the cut yeah. 신경 안 쓰고 있는 척. 안녕하세요, 태우그라피입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 어린이날입니다. 솔방울 친구들은 스스로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선생님은 중학교 때부터 난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2년만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게 되니 솔방울 친구들은 어린이의 마지막 단계 정도 되려나요? 오늘은 하천지형과 해안지형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학습지는 33쪽입니다. 드디어 해안지형을 시작합니다. 지난번 수업 영상이 조금 짧았죠? 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해안지형에 맞춰서 오늘 변산반도 채석강에 다녀오려고 했는데요. 비가 와서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수업 자료를 담아오려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의 해안선의 특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남해안은 산맥이 해안선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여기 차령산맥, 그리고 여기 소백산맥, 그리고 여기 노령산맥까지 산맥들이 해안선을 향해 뻗어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겠나요? 경동성 요곡 융기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융기가 동쪽은 많았지 서쪽은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남 해안 쪽은 후빙기에 해수면 상승이 일어날 때 물에 잠기는 곳이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산지였던 곳이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기면서 복잡한 해안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해안을 리아스 해안이라고 합니다. 산지가 물에 잠기면서 높은 봉우리였던 곳은 이제 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남해안은 섬이 많습니다. 여기 많은 섬들 보이죠? 동해랑 비교해 보면 섬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서남해안에 섬이 많은 곳을 다도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동해안의 해안선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태백산맥, 함경산맥. 동해안의 산맥은 해안선과 평행하게 뻗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섬이 적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해안지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안지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해안지형을 만들어내는 형성 요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안지형은 파랑, 연안류, 조류, 바람 등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첫째, 파랑입니다. 해수면의 주기적인 운동을 파랑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짤방을 보니 그 힘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죠? 파랑은 해안지형에서 침식, 운반, 퇴적 이 모두에 관여하는 해안지형의 형성 요인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모래를 운반하는 정도지만 태풍같이 큰 파랑이 불 때면 바위까지 운반하기도 합니다. 엄청나죠? 태풍이 불어와 이렇게 커다란 바위가 육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둘째, 연안류입니다. 파랑이 해안에 부딪히며 육지를 따라 평행하게 이동하는 바닷물의 흐름을
연안류라고 합니다. 자료에 영어가 많이 쓰여 있네요. 작년에 통합사회 영상을 찍고 수업에 활용할 때였습니다. 생각보다 제 유튜브를 많은 사람이, 그리고 다양한 사람이 보더라고요. 어느 날 저에게 대학 시절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 선생, 그 수업 자료에 영어를 있는 그대로 써도 되는 건가? 고등학생들이 영어로 자료를 접하면 어려워하지 않겠나? 그래서 답했습니다. 교수님, 요즘 아이들은 아주 인터내셔널한 세대입니다. 그치만 그 이후로, 교수님과 대화를 나눈 그 이후로 영어 자료를 쓸 때마다 교수님 목소리가 이 귓가에 맴돌아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 훌륭합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파랑이 육지로 불어올 때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비스듬하게 접근합니다. 이렇게 막 이러한 파랑이 육지와 부딪히면 그 오는 방향에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바닷물의 흐름이 생겨나겠죠? 이러한 흐름을 연안류라고 합니다. 이 연안류는 나중에 배울 사주와 석호의 형성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지금은 파랑이 비스듬하게 육지로 접근해 오면서 해안을 따라 평행하게 한쪽으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연안류라고 한다는 것만 알아둡시다. 그런데 열심히 구글 번역기와 포토샵을 돌려서 자료를 수정했더니 교과서에 이렇게 깔끔한 자료가 실려 있더군요. 여러분, 교과서가 정말 좋습니다. 교과서를 소홀히 다루지 맙시다. 그래도 선생님이 수정한 이 자료가 조금 더 입체적이고 잘 이해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말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셋째, 조류입니다. 조류는 밀물과 썰물에 따른 바닷물의 움직임입니다. 전라북도에 사는 우리들은 서해안 갯벌에 종종 가봤을 것입니다. 갯벌에 가면 파도는 아닌데 뭔가 찰랑찰랑 하면서 바닷물이 움직이는 걸 본 적이 있죠? 여기 이 짤방처럼요. 그것이 바로 조류입니다. 조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크기가 작고 가벼운 물질만 운반할 수 있습니다. 파랑과 비교해 봅시다. 파랑은 정말 힘차고 빠르죠? 조류는 느립니다. 조류에 의한 운반 및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이 갯벌입니다. 갯벌은 정말 입자가 곱습니다. 넷째, 바람입니다. 바람은 해변에 쌓인 모래를 날려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바람에 의한 운반 및 퇴적작용으로 생기는 지형이 조금 뒤에 배울 사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해안 지형의 형성 요인에는 파랑, 연안류, 조류, 바람의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해안 지형을 조금 큰 틀에서 곳과 만으로 분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곳은 육지가 바다 쪽으로 돌출한 지역입니다. 지도에서 확인해 봅시다. 이곳입니다. 이곳은 파랑의 영향으로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파도를 먼저 맞이하는 지역이니까요. 침식작용으로 해안이 깎여 나가면서 이곳에서는 암석 해안이 발달합니다. 만은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간 지역입니다. 만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죠? 만에는 곳에서 침식한 물질이 연안류를 따라 이동한 뒤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만에서는 모래해안, 갯벌해안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해안 침식지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해안 침식지형은 해식에 파식대를 묶어서 알아본 뒤
시스텍, 씨앗이, 해식동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안당구를 알아보겠습니다. 해안당구는 노란색으로 강조했습니다. 해시계와 파식대의 형성입니다. 파도가 오랜 시간 해안을 때리면 파랑에 의해 침식작용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동그랗게 표시한 지역이 파랑에 의해 깎여 나갈 것입니다. 계속 안으로 파고들다 보면 중력을 이기지 못해서 이 윗부분이 무너져 내리겠죠? 이렇게 생긴 절벽을 해식애라고 합니다. 해식애 아래에 파랑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이 평탄한 지형을 파식대라고 합니다. 해식애와 파식대는 이런 식으로 뒤로 후퇴를 거듭할 것입니다. 차별침식이라는 용어 기억나죠? 암석의 강도는 똑같지 않아요. 해안을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가 다를 수 있고요. 암석에 균열이 많은 곳은 파랑의 침식에 더 약할 것입니다. 즉, 해안 지형의 침식도 차별적으로 일어납니다. 해시계가 뒤로 후퇴하면서 단단한 부분은 침식에 잘 견뎌내면서 마치 기둥처럼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을 시스텍이라고 합니다. 씨앗치는 해시계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바위가 뚫려 형성된 아치 모양의 지형입니다. 아치는 다리를 떠올리면 됩니다. 해시계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암석의 약한 부분이 더 빠르게 침식되어 형성된 동굴을 해식동이라고 합니다. 해안 침식 지역 마지막 해안단구입니다. 이 왼쪽 그림까지는 아까 해시계와 파식대 부분에서 설명했습니다. 솔방울 친구들, 경동성 요금 용기 기억나죠? 만약 이 해안 지역이 지구 내부적 요인으로 위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의 파식대는 더 이상 파도에 힘이 닿지 않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는 융기 이후의 해수면 높이에 맞게 새로운 해식대와 파식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형을 해안단구라 합니다. 하는 강을 의미하죠. 강 하자요. 해는 바다를 의미하죠. 바다해입니다. 단구는 계단상의 지형을 의미합니다. 이게 강 주변에 있느냐 바다 주변에 있느냐의 차이이죠. 해안단구와 하안단구 같이 기억해 둡시다. 해안단구는 해수면 하강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빙기가 되면 해수면이 멀리 물러납니다. 그럼 이전의 파식대는 더 이상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식대는 단구면이 되었습니다. 물러난 해수면 높이에 맞게 새로운 해시계와 파식대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럼 단구가 만들어지겠죠? 정리하겠습니다. 해안단구는 집안의 융기나 해수면 하강으로 만들어진 계단 모양의 지형입니다. 해안단구의 지형도입니다. 자꾸 시험을 강조해서 미안합니다. 그치만 이 파트에서는 지형도를 파악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에서 여기 이 가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 등고선의 간격이 넓은 게 비교적 평탄한 지형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로 가가 해안단구입니다. 가와 바다 사이에는 등고선의 간격이 가파르죠? 해시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도에 보면 바다 쪽으로 돌출된 곳에 이렇게 구불구불한 모양의 선이 있죠? 이 선이 바로 해실계를 나타내는 지도의 기호입니다. 다음으로 해안 퇴적지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안 퇴적지형은 사빈, 사주, 해안사구, 육계도를 묶어서 공부한 뒤 석호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갯벌을 공부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파랑에 의해 침식된 물질이나 하천에 의해 공급된 모래가 해안을 따라 퇴적된 지형을 사빈이라고 합니다. 사빈의 모래가 연안류를 따라 길게 퇴적되어 형성된 지형을 사주라고 합니다. 이 사주가 해안 앞에 섬과 이어지면 육계사주라고 합니다. 육계사주와 이어진 섬을 육계도라고 합니다. 바람 기억나죠? 사빈에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려서 뒷부분에 점차 쌓일 수 있습니다. 사빈의 배후에 바람에 의해 모래가 날려 쌓여 퇴적된 모래더미를 해안사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석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석호가 형성된 곳은 과거 최종 빙기에는 육지의 골짜기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빙기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골짜기로 바닷물이 들어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주 기억나죠? 연안류에 의해 모래가 이동하면서 사주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는 사주가 만을 막아버리면 호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사주의 성장으로 바다와 분리된 호수를 석호라고 합니다. 혹시 강릉에 경포대 들어봤나요? 이 경포대에 있는 경포호가 바로 석호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며 석호를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사빈 보이죠? 사빈을 따라 아마도 연안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렀을 것입니다. 연안류를 따라 사주가 형성되다가 결국엔 만을 막아버려서 석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석호를 처음 설명할 때 석호는 원래 하천이 흐르던 골짜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천이 흐른다는 말은 하천을 따라 산지의 퇴적물질이 석호로 공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석호는 수심이 얕아지다가 결국엔 육지로 변합니다. 석호는 우리나라 동해안에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할 때 동해안은 산맥과 해안선이 평행해서 해안선이 단조롭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석호의 발달도 동해안의 해안선을 단조롭게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해안 퇴적지형 마지막 갯벌입니다. 갯벌은 조차가 큰 서해안과 남해안에 발달해 있습니다. 갯벌은 조류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조류는 파랑에 비해 느립니다. 그래서 갯벌의 퇴적물질은 입자가 작습니다. 솔방울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갯골을 알아둡시다. 갯골은 갯벌에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갯벌은 생각보다 깊을 수 있습니다. 갯벌로 놀러갈 일이 있다면 가급적 갯골 근처는 피해주세요. 또한 갯골은 사진처럼 물이 차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갯벌의 다른 지역보다 더 질퍽입니다.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는 의미지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갯골은 안전을 위해서 피해주세요. 이번 단원의 네 번째 주제, 인간의 간섭을 받은 하천과 해안입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제는 하천의 이용과 해안의 이용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하천의 이용은 댐, 배후습지, 하구뚝, 도시하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댐은 하천 중상류 지역에서 수자원 확보, 전력 생산 등의 목적으로 건설합니다. 댐을 건설하면 수몰 지역이 생겨나고 또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등의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살았던 우리 전라북도의 남원에서는 지리산 댐 건설을 두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클래스룸 과제에서 선생님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후습지입니다. 이 위성사진은 전라북도 남원의 어느 지역을 담은 것입니다. 사진 속에는 선생님이 실제로 남원에서 살았던 아파트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표시해서 클래스룸 과제에 첨부하면 맛있는 선물을 줄까요? 말까요?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배후습지에는 배수가 불량해서 배수시설이 필요하다고 했죠? 일단 배수시설이 갖춰지면 배후습지는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천, 퇴적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배후습지는 비옥하기 때문에 농사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다른 지역보다 평평하기 때문에 주거지로 활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물론 인간 입장에서요. 다음으로 하구뚝입니다. 사진은 낙동강 하구뚝입니다. 금나경 기억나죠? 금강, 낙동강, 영산강. 하구뚝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수질오염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부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하천입니다. 아까 이 남원 위성사진이랑 비교했을 때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이 하천은요, 주변 지역 모습이 정말 다르죠? 이 부분은 작년에 선생님이 서술형 평가로 출제한 부분입니다. 그때 다들 열심히 공부했을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학습지를 참고해 주세요. 이 그래프 다들 기억나죠? 자, 마지막으로 해안 지역의 지형의 이용입니다. 해안 지형은 간척 사업과 해안 침식 두 문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전국에서 간척 사업으로 뉴스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곳이 바로 전라북도일 겁니다. 새만금 간척지 사업 덕분이죠. 여기에서 뭐 잼버리인지 뭔지를 한다는데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치 판단의 문제가 담긴 부분이라 계약을 하면 함께 토론 수업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해안에 설치된 방조제, 방파제 등의 인공구조물은 이 파랑에너지를 반사해서 주변의 사빈을 침식시킵니다. 사실 어떤 식으로든 인간이 해안 지형에 개입하면, 예를 들면 연안유의 흐름을 바꿔버린다든지 어떤 구조물로 인해서 파랑의 힘이 약해진다든지 인간의 개입이 일어나면 해안 침식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해안 침식 방지를 위한 노력, 첫 번째, 모래 포집기입니다. 모래 포집기는 해안 사고의 파괴를 막기 위한 시설입니다. 모래 포집기는 바람에 날리는 모래를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래 포집기를 통해서 사고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로이는 연안류의 흐름을 막아 모래의 퇴적을 유도하는 시설입니다. 그로이는 사빈의 침식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주로 활용하는 구조물입니다. 이상으로 해안지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등교 개학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우리는 한 5월 20일쯤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을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